세계에서 미혼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고대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방문객을 맞이하는 깊은 한대의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가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관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시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매일의 삶을 강인하게 이어가고 있죠. 만약 이 땅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오랜 시간 산책을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네, 이것은 꿈이나 허구가 아닌 실제 현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칠고 험난하며 강인한 국가, 러시아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대까지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국가로 무려 11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는 유일한 땅입니다. 이 거대한 국토는 극한의 기후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에서는 겨울이 끝없이 길고 혹독합니다. 기온은 영하 수십 도 아래로 떨어지며 추위는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주민들은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집 창문은 새 겹으로 만들어 혹한을 막아냅니다. 이곳은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숨쉬는 땅으로 바람의 속삭임과 눈 위를 걷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릴 뿐입니다.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의 많은 부모들은 혹독한 기후에 아이들의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겨울에도 아이들을 밖에 두는 전통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은 여러 겹의 두꺼운 옷으로 감싸인 채 유모차에 앉아 아마 시간씩 바깥 공기를 씁니다. 북부 러시아 문화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극해연하는 아열대 기후로 포도밭이 펼쳐지고 해변이 이어지며 라자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소치 같은 도시에서는 같은 나라 안에 북극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시베리아 서쪽 끝자락에는 우랄 산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고대의 산맥으로 풍부한 광물 자원과 깊은 역사를 품고 있으며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증인입니다. 이 산맥은 오늘날에도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민간 전설의 온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자연의 경이 중 하나는 북극 지역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입니다. 과학적으로 오로라 보리알리스라 불리는 이 빛은 겨울철에 가장 자주 나타나며 초록, 보라, 붉은색으로 눈 덮인 황야 위에 마법 같은 광채를 들이웁니다. 이제 시베리아의 어두운 역사, 그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이 지배하는 땅에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시베리아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그들이 간직한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시베리아는 13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활한 땅으로 러시아 전체 영토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거대한 지역 중 하나죠. 우랄 산맥부터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이 땅은 러시아의 최전선으로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혹독한 삶이 뒤섞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고작 3명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이 광활하고 고립된 풍경은 단순한 자연의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친 감옥들이 바로 이 시베리아에 세워졌습니다. 노동수용소 총국이라는 간료적 이름 뒤에 숨겨진 공포가 있었습니다. 굴라그 시스템은 주로 정치적 반대파와 소련 정권에 위협이 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넘어 소련 지도자들은 시베리아의 방대한 천연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목재를 베고 광물을 캐내야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 식량 부족, 그리고 끝없는 육체노동은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오늘날에도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에 그 어두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는 여전히 시베리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시베리아 사람들, 특히 더 예진 지역에 사는 이들은 1년 중 대부분을 겨울이 지배하는 삶에 적응해 왔습니다. 울창한 타이가 숲, 얼어붙은 대지, 끝없이 펼쳐진 평원, 그리고 험준한 산맥들은 이곳을 현대 도시의 번잡함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광활한 야생 속에는 거의 믿기 힘든 생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80대 후반인 아가피아 리코바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 종교 박해를 피해 야생으로 도망친 구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생을 시베리아 산속, 문명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40년 넘게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소련 지질학자들이 우연히 그들의 오두막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가피아는 홀로 야생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땅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시베리아가 불러일으키는 자연과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의 삶은 거리로 정의됩니다. 이웃과의 거리, 도시와의 거리, 현대적인 편안함과의 거리.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시베리아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삶을 선물합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심장에는 오이마콘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 가장 추운 곳으로 기온이 영하 67도 아래까지 떨어진 기록을 가진 곳입니다. 오이마콘 주민들에게 극한의 추위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겨울은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지고 한겨울 낮 시간은 겨우 3시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엔진이 얼지 않도록 하루 종일 시동을 켜두어야 하고 피부가 잠시만 노출되어도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땅은 영구동토층으로 땅을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죽은 사람을 실내에 임시로 보관하다가 여름에 땅이 녹으면 무덤을 파는 독특한 풍습이 생겼습니다. 오이마콘 같은 마을에서는 배관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 화장실 대신 아예 화장실을 선호합니다. 이제 문화와 전통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 중 하나로 더 깊이 들어가 그곳의 관습과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북동쪽 끝자락 추코트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외진 곳 중 하나입니다. 7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활한 땅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보다 더 넓지만 주민은 약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영구동토가 지배하는 땅에서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혹독한 조건과 마주합니다. 수미터 깊이까지 얼어붙은 땅은 무덤을 파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추코트카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현실에 적응하며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단단해 파기 어려워지면 죽은 이를 차고 지하실 또는 특별히 마련된 시설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여름이 되어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상 위에 상자 모양이나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 얼어붙은 땅과 직접 닿지 않게 하면서도 존엄을 지키려 합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추코트카에서 자연의 가혹함 앞에 인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지혜입니다. 추코트카에서 생존은 혹독하고 무자비한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고 얼어붙은 툰드라 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함은 이곳에서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주로 에스키모와 추크치족인 이곳 사람들은 고대의 관습과 현대 생존 기술을 결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집은 극한 추위를 견디도록 두꺼운 단열재로 지어져 가족의 온기를 지켜줍니다. 의복도 환경에 맞춰졌습니다. 전통 모피 옷은 필요한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눈과 얼음으로 길이 막히는 겨울에는 썰매나 스노모빌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추코트카 사람들은 강인한 정신으로 극한의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는 독특한 문화 관습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에스키모와 추크취족은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구상 가장 혹독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님에 대한 환대 차원에서 아내가 방문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관습입니다. 이는 선의와 협력의 표시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통은 추코트카뿐만 아니라 다른 에스키모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과거 예진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고 공동체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량과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며 고립된 집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오늘날에는 덜 흔해졌지만 이 관습이 여전히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 환대, 공동체, 문화의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추코트카에서는 부부의 친밀한 관계조차 극한 기후를 반영합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관계를 가집니다. 술록 가죽 코트 같은 전통 의상은 추운 공기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얼어붙은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은 적응 하나하나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가장 극한의 기후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복잡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 수세기 동안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독특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뚜렷한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약 110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러시아의 격동적인 과거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지금도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으로 약 2700만 명의 소련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손실은 인구 구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거나 결혼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는 성비 불균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러시아가 현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의 대도시, 특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성별 분포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도시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반대로 시골 지역과 시베리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해졌습니다. 남성들은 중공업이나 군 복무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지역의 성비 격차를 더욱 키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총 인구는 약 1억 4,600만 명이며 남성은 약 7,300만 명, 여성은 약 8,400만 명입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은 대략 87명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국적으로 독신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건강 및 생활습관 차이,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찾아온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미 존재하던 성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남성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독신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지만 인구 현실 앞에서 많은 여성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커리어와 개인적 성장을 중시하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독신 여성들은 커리어 야망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여성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기술,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의 전문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소망이지만
반드시 파트너를 찾아야만 삶이 완성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같은 시골에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평방킬로미터당 3명 미만인 곳도 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웃과의 교류나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광활한 거리를 넘어 서로 연결되며 가장 외진 곳에서도 소속감과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외로움과 강인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크렘린 궁전은 러시아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렘린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러시아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만 그 기원과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전통적으로 크렘린은 요새화된 도시를 뜻하며 러시아 전역에는 약 20여 개의 크렘린이 존재합니다. 그중 모스크바의 크렘린이야말로 러시아 권력의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입니다. 12세기의 중세 요새로 건설된 모스크바 크렘린은 수백 년 동안 러시아의 정치와 종교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높게 솟은 성벽과 탑들은 도시 위로 우뚝 서 있으며 그 안에는 화려한 궁전, 대성당, 그리고 정부 청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르들이 통치하던 요새였고 소련 지도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던 장소였으며 지금도 러시아 현대 정치의 심장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안에 자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유물은 차르종입니다. 무게가 약 200톤에 달하는 이 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습니다. 18세기에 주조된 이 종은 걸기 전에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고 오늘날까지 침묵 속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모습은 러시아가 이룩한 업적의 압도적인 규모를 조롱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강인하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3가지를 소개합니다. 스탈린 시대의 건축물. 모스크바의 가장 독특한 건축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7자매로 불리는 스탈린주의 고층 건물들입니다. 이 거대한 고딕 양식의 구조물들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에 이오시프 스탈린의 지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이 탑처럼 솟은 건물들은 모스크바의 하늘을 압도하며 정부 청사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강인함과 야망을 오늘날까지 증언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기 몇 년 사이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은 크게 변모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시티 지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세련된 초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현대적인 경제 성장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정점에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374m 높이의 페데레이션 타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타워는 모스크바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러시아의 야망과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모스크바의 초고층 빌딩들이 현대적인 혁신을 대표한다면 도시의 지하철은 소련 시대의 웅장함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로 손꼽히는 모스크바 메트로는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궁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리석, 모자이크, 샹들리에, 조각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벽들은 지하철을 타는 순간 마치 박물관을 거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각 럭마다 소련의 역사와 승리가 담긴 이야기를 속삭이듯 전하며 한때의 장인 정신과 자부심을 생생하게 되살려줍니다. 1935년에 처음 개통된 모스크바 지하철은 현재 340km가 넘는 노선과 200개가 넘는 역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망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0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수송하는 가장 바쁜 지하철이기도 하죠. 아름다움과 규모를 넘어 이 지하철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역들이 공습 대피소로 사용되어 시민들을 폭격으로부터 지켜주었고
냉전 시대에는 일부 여기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44개 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러시아의 예술적, 건축적 탁월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일상을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의 예술적 영혼을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무려 9,289km를 달리는 이 철도는 세계 최장의 철도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노선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생명의 동맥이자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쉽게 닿기 힘든 러시아의 먼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것은 러시아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8개의 시간대를 지나며 볼가강과 아무르강을 포함한 16개의 주요 강을 건너갑니다. 유럽 러시아의 완만한 평야부터 우랄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지까지 눈부신 다양한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 여행은 세계 육지 면적의 거의 11%를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의 다채로운 지리와 문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약 일주일에 걸친 여정 동안 번화한 도시부터 고립된 마을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러시아의 모든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인 바이칼 호수에 들르거나 카잔과 이르쿠츠크 같은 역사 도시를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련시대 굴라그 수용소가 있었던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지역들도 지나가며 러시아의 아픈 과거와 광활한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경관을 넘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아함과 역사, 문화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걸작 같은 도시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하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인해 북쪽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시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1703년 프로트르 대제가 세운 이 도시는 러시아의 유럽으로 향하는 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구의 영향과 전통적인 러시아 문화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국가의 세계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2세기 이상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정치 권력과 예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차르들이 통치하고 화려한 궁전들이 세워지며 러시아 귀족 사회가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아서 수백 년 된 건물들이 현대적인 발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는 겨울 궁전입니다.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장엄한 바로크 양식의 이 건물은 한때 러시아 왕실의 거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미술 컬렉션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등의 걸작을 포함해 300만 점이 넘는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예술사의 깊고 풍부한 여정을 선물합니다. 건축물과 함께 도시의 풍경 또한 매혹적입니다. 네바 강을 따라 지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운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대한 대로, 정교한 다리,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들을 거닐다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도시의 역사적 중요성과 예술적 위산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기에 가장 매혹적인 시기는 여름의 백야 기간입니다. 태양이 거의 지지 않는 이 계절에는 밤에도 여명이 지속되어 도시 전체를 꿈같은 분위기로 물들입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는 긴 낮은 화려한 저녁으로 이어지며 도시를 환상적인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백야축제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행사 중 하나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펼치는 발레, 오페라, 클래식 음악, 연극 공연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2세기 넘게 러시아 발레와 오페라의 심장 역할을 해온 마린스키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특별한 감동을 전합니다.
여름철 이 기간 동안 도시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은 강변에 몰려 매일 밤 반복되는 다리 개폐 의식을 지켜봅니다. 대형 선박이 네바 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다리들이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는 광경은 도시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200개가 넘는 박물관과 수많은 대학, 활기찬 예술 현장을 품고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과 관광객들은 새해 이브 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겨울 행사를 즐기며 도시의 따뜻한 한대를 경험합니다. 사계절 내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문화적 매력과 사람들의 따뜻함은 언제 찾아도 특별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캄차카, 불과 얼음의 땅. 러시아의 가장 먼 동쪽 끝, 캄차카 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이고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거친 야생, 한라산, 그리고 천연 온천으로 가득한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멀고 거칠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죠. 캄차카에는 300개가 넘는 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중 약 30개가 한라산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거대한 봉우리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타는 용암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하늘을 찌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인 클류체프스카야 솝가로 높이가 무려 4,750m에 달합니다. 이 웅장한 자연의 거인은 등산가와 모험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은 단순히 땅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규정합니다. 간헐천과 분기공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지하 깊은 곳에서 증기와 뜨거운 물을 뿜어냅니다. 캄차카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간헐천 계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간헐천 군집지로 미국의 일로스톤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끓는 물이 하늘 높이 치솟는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는 푸른 계곡과 눈 덮인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힘찬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캄차카의 고립된 위치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의 깨끗한 생태계를 지켜왔습니다. 덕분에 야생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탐험가들에게는 때 묻지 않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반도에는 캄차카 불곰이 서식하며 거친 자연 속에서 강인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시기에는 곰들이 강가에 모여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자연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거친 피오르드들은 고래, 물개, 해달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캄차카에 바라는 고래 관찰과 해안 탐험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험준한 절벽이 태평양의 차가운 물결과 부딪히는 광경은 가슴을 울리는 장관입니다. 이 거친 아름다움 속에 예상치 못한 문화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몽골과 티베트 이주민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작은 불교 공동체입니다. 러시아에서 불교가 주류 종교는 아니지만 캄차카에 자리한 불교 사원과 수도원들은 이 옛단 땅에 평화로운 영적 안식을 더해줍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신성한 공간은 놀라운 쉼터가 됩니다. 화산과 간헐천의 포유 속에서 불교 사원의 고요함은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 안에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원들은 캄차카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연, 영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캄차카에 도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반도는 러시아 본토와 연결된 도로가 전혀 없어 가장 고립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유일한 이동 수단은 비행기뿐이며 모스크바에서 반도의 중심 도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까지 가는데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캄차카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끌려 등산가, 하이커, 그리고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고 싶은 여행객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 가장 많이 마시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음료. 러시아 하면 대부분 긴 겨울과 보드카 잔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바로 차입니다. 17세기 중국에서 처음 들어온 차는 수백 년에 걸쳐 러시아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단순한 갈증 해소 수단을 넘어 전통, 한대,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대차로를 통해 러시아에 전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이 따뜻하고 품위 있는 음료는 곧 러시아의 국민 음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지만 19세기에 이르러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러시아인은 1인당 연간 1.3kg 이상의 차를 마시며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차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릅니다. 수백 년 동안 러시아 가정의 중심에 자리한 사모바르가 그 상징입니다. 정교한 디자인의 금속 사모바르는 단순히 차를 끓이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러시아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의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일 때, 특히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에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과자, 페이스트리, 잼과 함께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풀며 서로의 마음을 가까이 합니다. 차 한 잔은 몸의 온기뿐 아니라 마음의 온기까지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블랙티로, 진하게 우려내 설탕이나 레몬을 넣어 마십니다. 다른 차 문화와 달리 러시아인들은 포드스타카니크라고 불리는 금속 홀더에 끼운 유리잔으로 차를 마십니다. 원래 기차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홀더는 뜨거운 잔을 잡기 쉽게 해주며 지금도 러시아의 긴 여정 기차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러시아 차 문화의 가장 아이코닉한 요소는 역시 사모바르입니다. 물을 데우는 도구를 넘어 한대와 집의 따뜻함을 상징해 왔습니다. 전통 사모바르는 숯을 태워 물을 데우는 굴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위에는 진한 차 농축액인 자바르카를 만드는 작은 주전자가 올려집니다. 이 농축액을 사모바르의 뜨거운 물로 희석해 각자 취향에 맞는 농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은 물론 오늘날 일부 가정에서도 사모바르는 여전히 일상의 중심입니다. 손님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사모바르에서 차를 따라주는 행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차가운 러시아 겨울 속에서 손님에게 따뜻함과 한대를 전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러시아인의 차 사랑은 외국인들을 자주 놀라게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보드카가 러시아의 대표 주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일상에서 술보다 차를 훨씬 더 많이 마십니다. 집뿐 아니라 사무실과 공공장소에서도 오후 늦은 시간에 차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를 거치며 차 소비는 더욱 증가했고 20세기 들어 러시아 전역에서 차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까지 차는 러시아인의 일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한 잔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긴 시간까지 차는 러시아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